문재인 정부 2년차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작년에는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서 퇴장한 채 예산안이 처리가 됐는데 올해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당 합의로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더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예산안 처리입니다. 근데 작년이 이제 12월 6일 새벽에 처리가 됐고 올해는 그것보다 좀 늦춰졌어요. 그리고 소위 가동도 늦어졌고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 네, 어떤 태클 그것도 상당히 좀 이렇게 지연되는데 좀 그 이유가 됐죠? 네. 올해 내년도 예산이 지금 내일 그러니까 8일 새벽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는 이틀이 늦어진 셈이고 지금 법정 기한이 12월 2일이니까 한 5일 정도 더 지연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예결위라고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특위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세부 내역을 심사하는 소위 구성에서부터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일단 출범이 많이 늦어졌고요. 또 중간에 그 유류세를 이제 민생 차원에서 인하를 했는데 그로 인한 세수 결손분 4조 원이 발생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야당의 압박으로 또 반발이 있으면서 소위 심사가 좀 파행이 되기도 했고요. 아까 장제원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 말씀하셨는데 이번 그 예산 심사에서 장제원 간사는 거의 뭐 원맨쇼에 가까운 활약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파행이 있을 때마다 야당에서 큰 존재감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이번 심사가 좀 길어지는데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11월 말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안 끝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걸로 본다. 12월 1일 날 부의된 걸로 본다. 이제 이런 일종의 압박 조항이죠.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가 이제 예산안은 제 날짜에 좀 처리를 해라. 그래서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일단 본회의에 부의된 걸로 본다. 이렇게 되면 과반 의석만 확보를 하면 정부안을 의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든 이제 다수 의석을 확보한 쪽에서 이제 여당이었기 때문에 잘 처리가 됐는데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여당이 누군가 다수 야당 중에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그 당시 뭐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을 뺀 다른 정당들하고 손을 잡은 거고요. 올해는 뜻밖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하고 아예 1, 2당이 손을 잡고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걱정인 건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걸로 좀 무력화되는 이런 상황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서요. 본회의에서의 이제 법안 처리도 원활하지 않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국회 선진화법 만든 의원들이 요새 좀 어떤 무력감 같은 걸 좀 많이 좀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이 자동 부의돼서 표결에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과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민주당은 과반이 안 되니까 자동 부의되더라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고 누군가 어느 야당과는 손을 잡아서 과반을 채워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뭐 국정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렇지만 국회 의석은 지금 120 몇 석에 불과하죠. 129석입니다. 그 의석 가지고는 예산안이나 법안 통과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예산안 심사를 상당히 어렵게 만든 이유가 선거제도 개혁 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잠복해 있다가 이해찬 대표가 우리 이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받기 어렵다 이런 공개 발언이 있고 나서 야3당에서 상당히 의심을 갖고 이 문제를 예산안이랑 연계 처리하겠다 이러면서 예산안 문제가 상당히 꼬이기 시작한 거죠. 네, 이번에는 선거제 개혁 문제까지 얽히면서 굉장히 전선이 좀 복잡하게 형성이 됐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그 초월회라고 하죠. 국회의장과 각 당 그 대표들이 당을 초월해서 뭐 협치를 한다는 모임이 그 매달 월요일 첫째 주 월요일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좀 부정적으로 발언한 게 뒤늦게 이제 저희 보도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촉발이 됐고요. 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나 뭐 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일제히 이번에 이제 손을 잡고 크게 반발을 하면서 선거제 개혁에 대해를 그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하지 않으면 예산안 본회의 처리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좀 더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정치에서 좀 오래된 금원 중에 하나가 오버하지 말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현실에서 자기들의 어떤 세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딱 힘을 가진 만큼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이해찬 대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높다 보니까 다음 총선은 민주당이 이제 당연히 이기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잘못하면 우리가 지역구에 압승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하나도 못 가져올 수 있다. 명백한 후퇴죠. 과거에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약속했던 건 연동형입니다. 그런데 연동형을 안 하겠다 이렇게 선거제도에서 후퇴하는 발언을 하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요. 그래서 좀 소수 야당에서 굉장히 이해찬 대표하고 민주당을 비판을 했죠. 그때까지는 명분에서 좀 소수 야당 연동형 선거제도 개편을 해야 된다. 이쪽의 명분이 확실히 더 있었는데 좀 이상하게 됐죠. 이번에 예산안 처리에다가 이제 연계하는 바람에 야3당에서 명분을 좀 뺏긴 겁니다. 지금 네. 오늘 아침자 이제 신문도 쭉 보면 뭐 어느 신문이고 다 그냥 예산안이 뭐 통과되게 됐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선거제도가 뭐 물 건너갔다라든가 지금 야3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1, 2당이 야합했다 이런 논조는 그저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해찬 대표가 오버해서 큰 실수를 하고 네. 비판을 받고 꼬리를 내렸는데 막판에 이제 또 연계를 하면서 이번에 야3당이 오버를 했다가 이제 엄청난 좀 비난을 받고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는 이제 이런 정국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연계 전략에 대해서 또 이해찬 대표가 발끈했죠. 발끈하면서 이제 민주당 메시지가 뭐였냐면 예산안은 국민 밥그릇인데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의원 밥그릇 문제 아니냐. 이걸 어떻게 연계시키냐. 네. 그래서 국회의원 밥그릇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경화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제 개혁이 워낙 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좀 어려운 이슈이기 때문에 예산안은 또 민생과 직결된다 이런 프레임으로 나가면 연계를 하지 않더라도 크게 이제 명분상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야3당은 아무래도 그 선거제 개혁이 지금 정개특위가 국회에서 따로 굴러가고 있지만 이번 기회를 넘기면 영영하기 어렵다는 좀 절박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양쪽에 좀 프레임 대결을 했던 것인데 결국 판단은 국민들이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예산안 연계 투쟁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뭐 정치에서 특히 힘없는 야당 입장에서 뭐든 걸어야 됩니다. 예산안 붙잡고 이걸 해줘야 예산안 통과시켜준다. 역시 근데 정치에서 중요한 게 명분인 것 같아요. 과거에서 주로 예산안에다 연계했던 것들이 뭐냐면 쌀 수매가 이런 것들. 이거 우리 농촌 파탄 나는데 이거 올려주지 않으면 우리 정부 예산 통과 못 시킨다. 이렇게 몸으로 막 막았죠. 뭐 그다음에 이제 확실한 개혁 법안 같은 것들. 뭐 과거에 안기부법 개정안. 이 안기부가 너무 민주인사들을 탄압하기 때문에 이거 개정해주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을 통과 못 시킨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또 그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안기부를 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안 붙잡는 야당의 명분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거제도 개편이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개혁 과제이냐. 전문가들하고 정치인들 또 이제 우리처럼 정치 기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건 의원들 자기들 밥그릇 아니야? 이렇게 좀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틈을 정확히 노리고 이해찬 대표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연계하면 안 된다. 그건 정치인들 밥그릇이다라고 약간 프레임을 왜곡하면서 이제 타고 넘어가는 네. 이런 장면을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제 야3당은 두 당의 합의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 합의를 보고서 더불어한국당이 탄생했다. 그러면서 적폐연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쪽은 예산을 볼모로 잡고 야3당이 잘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끝이 나면 손익 계산을 하면 누가 좀 더 손해가 큰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주당은 예산안의 시급한 처리가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급했기 때문에 네. 이걸 통과시켰다는 성과 자체가 일단 절대적으로 큰 것 같고요. 네. 이 야삼당은 기존의 이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좀 동력을 세게는 못 잡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동력과 투쟁의 어떤 전선을 확실하게 형성했다는 점에서는 또 플러스가 있긴 한데 어느 쪽이 더 큰 이익을 본 건지는 아직 좀 판단은 좀 어려운데요. 또 예산안은 통과됐고요. 또 선거제도 개편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좀 이렇게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이게 그리고 사실은 합의문 초안이 나왔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을 한다. 이런 합의문 초안이 나왔는데도 마지막에 도농복합제 그 문구를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마지막에 그 합의문이 백지가 됐다고요? 네. 선거제 개편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는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도농복합형 문구를 넣냐 마냐 가지고 막판에 좀 이견이 있었고요. 네. 근데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도 같이 끌어들여서 이번에 합의안을 완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결국 그 문구를 넣었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면서 결국에 그 합의문에는 사인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네. 그 합의문 내용이라는 게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원칙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한다. 그리고 의원 정수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은 정개특위에 위임을 한다. 네. 이제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에 괄호 열고 도농복합형 선거제도 포함. 네.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거죠. 예. 네. 그 정도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받아줄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제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이건 사실 예산안 합의문하고 별도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하고 그 간사들 이건 합의문이라기보다도 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합의를 볼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만들었던 일종의 초안입니다. 네. 합의 초안이고요. 여기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내대표들 합의할 때 이제 같이 일종의 부대문서 비슷하게 발표를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부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간사가. 그래서 우리는 받을 수 없다. 뭔가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보완해줘야 이걸 이제 합의문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게 나중에 이제 도농복합형 선거구도 포함한다는 네. 거를 지역구 선출 방식에다 괄호로라도 네. 넣어달라. 이렇게까지 하면 그래도 우리가 자유한국당은 뭐 동의할 수 있다라고 많이 양보를 했던 거죠. 그런데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이것까지는 뭐 동의할 수 있는데 여기다 이제 도농복합형까지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인 판단을 했겠죠. 받아들일 수 없다. 차라리 거절하고 자유한국당하고만 손잡고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게 낫겠다. 이런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한 거죠. 네. 도농복합형은 사실상 자유한국당 맞춤 그 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일부의 맞춤형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수도권 네. 의원들이 이제 도농복합형으로 해보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자유한국당 당론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좀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오늘 아마 자정이 넘으면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큰 산이 이제 하나 넘은 거죠. 12월 국회, 정기국회에 있어서 그리고 정기국회는 곧 폐회가 될 텐데 앞으로 남은 것은 계속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선거제도 개혁 문제입니다. 지금 손학규, 이정미 대표 단식에 들어갔고요. 점점 여야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선거제도 개혁 논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제 당장 급한 게 단식 중인 두 대표가 출구를 좀 마련할 수 있게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어떻게 좀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이거는 며칠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좀 구체적인 논의는 정개특위에서 디테일한 부분은 다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개특위 진행 상황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또 변수 중 하나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임기가 11일에 맞춰집니다. 이번 달 11일. 예,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하는데 그렇죠.
차기 이제 원내 지도부가 어떤 스탠스와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좀 더 논의의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선거제 개혁 문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나 오늘 임기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네. 사실은 정개특위 출범이 늦어지면서 그동안 제대로 토론도 시작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편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홍영표 원내대표는 우리는 연동형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기 때문에 좀 열심히 지금부터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협상의 주도권은 이해찬 대표, 또 윤호중 사무총장, 또 김종민 정개특위 간사 이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얼마나 이제 좀 진정성을 가지고 손학규 대표나 이정미 대표를 설득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 송경화 기자 설명한 대로 자유한국당 쪽이 조금 복잡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12월 11일에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는데 지금 네 사람 중에 김학용 의원 또 나경원 의원이 좀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원내대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묘하게 김학용 의원은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또 좀 입장이 다릅니다. 네. 의원 정수 절대로 늘릴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20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법안을 낸 국회의원이고요. 또 나경원 의원은 지금 선거전략상, 전술상 또 친박 당내 친박 의원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좀 대변을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죠. 당내 친박에서는 현행 그냥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게 대구 경북 쪽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는 게 이제 한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누가 되든 사실은 정개특위에서 별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진전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2월 말 3월 초에 자유한국당은 새 대표, 당권을 놓고 새 대표를 선출하는 중요한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거기서 누가 당권을 쥐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고리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야당발 정계 개편을 좀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지금 모양대로 계속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쪽에서 뭔가 뭐 보수 통합, 보수 혁신 이걸 가지고 당이 더 분열하거나 아니면 통합하거나 이런 것들이 벌어질 텐데 지금 선거제도 개편이 그런 야당발 보수 야당의 정계 개편에 중요한 어떤 협상의 고리 같은 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로서는 국회의원 선거하기 1년 전에 룰을 깨끗하게 좀 정리해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실제 그 당사자들은 지금부터 이제 선거제도 개편을 시작해서 아마 내년 후년이죠. 국회의원 선거 직전까지도 아마 이 룰을 가지고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 계산을 하는 이런 장면을 뭐 불가피하게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은 1년 동안 정부의 살림살이를 좌우하지만 그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나라 의회 권력과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선거제도 문제를 국회의원 밥그릇 싸움이라고 폄하해서는 안 되는 이유죠. 예산안 문제를 털었으니 이제는 대승적이고 명분 있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더정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